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예비 후보들에게 서울의 청년 활동가들이 물음을 던졌습니다. 첫째, 서울시장 선거가 예능 오디션 프로그램인가? 왜 사람들의 욕망만 자극하면서 표를 구하는가? 두 번째, 재건축, 재산세 등등 쏟아지는 공약으로 과연 서울에 사는 누구의 권리가 보호받고 누구의 불평등과 고통이 줄어든다는 것인가? 네, 그러고 보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는 늘 뒷전이고 후보들의 목소리만 컸습니다. 언론부터 후보들 공약만 받아 적지 말고 유권자를 만나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내일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방역당국이 인도받아 물류센터로 이송합니다. 국내 위탁 생산 업체에서 만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금요일인 오는 26일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다수의 의사들도 같은 입장인지 또 절충점은 없는지 또 다른 의사단체인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20만 건에 이르고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도 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보 보고는 국정원의 임무라며 불법 사찰인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련된 논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값을 올리려고 시세보다 높게 거래 신고를 한 뒤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실태 조사를 벌여 허위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첫 소식,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내일 방역당국으로 인도돼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이송됩니다. 접종은 26일부터 전국에서 시작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처음으로 우리 방역당국에 인도됩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 1개월여 만에 도입되는 첫 백신입니다. 도입 물량은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등 75만 명에게 접종할 150만 회분입니다. 닷새 동안 차례로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공급됩니다. 첫날은 대형 트럭 한 대분을 인도받아 물류센터로 이송합니다. 경찰 등의 호송을 받으며 안동에서 이천까지 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접종에 필요한 물량은 물류센터에서 소분해 25일부터 5일 동안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됩니다. 접종에 앞서 접종 기관에서 대상자를 조회하고 접종 실시 후에 예방접종 기록을 입력할 수 있는 예방접종 등록 기능을 2월 25일부터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접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접종 방법과 백신 정보 등의 내용을 전산 등록해 접종률, 백신 수급량과 같은 정보를 관리합니다. 이 백신의 접종은 26일부터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 등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의사가 직접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는 백신을 받은 다음 날부터 가급적 5일 이내에 접종하도록 권유합니다. 노인 요양시설 등 상주 의사가 없는 시설에서는 의사가 직접 방문해 백신을 접종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65살 미만의 요양병원 입소자와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백신 접종을 앞둔 현장에서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던 서울 구로구의 요양병원입니다. 지난달 말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지금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확진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걱정이 큰 만큼 요양보호사와 직원들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반갑기만 합니다. 전담 병원이니까 다른 데보다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키 몇 분 제외하고는 다 맞겠다는 입장이시더라고요. 1차 접종 대상자는 65살 미만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로 36만여 명,
이 가운데 93.8%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입소자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도 65살 이상인 경우가 많아 이번 첫 접종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자를 케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그분들도 같이 환자와 같이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백신 접종에 이어 정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국민의 70% 이상을 목표로 백신 접종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방역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맞아야죠.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독감도 스스로 맞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맞아야죠. 아니 뭐 국가에서 다 검증해갖고 하는 거니까 믿고 맞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 곧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뭐 마스크 이제 매일 사는 비용도 아깝기도 하고 벗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백신이 좀 이제 많이 보편화되면 편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부작용이 걱정돼 접종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싶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빠진다거나 막 그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부작용이 좀 염려돼서 저도 약간 만약에 백신이 이제 진짜 정식으로 이제 출시가 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맞고 나서 이제 좀 맞고 싶은데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시작되는 백신 접종. 별다른 변수 없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모든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방역당국이 65살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가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화이자 백신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한 것과 배치되는데요. 고령층 접종을 늦지 않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인터뷰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그 화이자를 접종하는 것도 지금 그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 고령층에게는 그 화이자를 먼저 접종하는 것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조금 덜 된 만큼 확인 후 접종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추가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고령층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든 아니면 화이자나 모더나 등 추후에 들어오는 백신이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의 접종 백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 총리의 발언은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 결과 확인이 늦어지더라도 화이자 백신으로 고령층 예방접종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접종 시기가 11월로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 계획이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초전 상태로 저장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을 요양병원 등으로 운송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포장할 때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중대본을 이끄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백신 예방 접종과 관련해 방역 당국과 엇박자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총리와 당국이 오락가락하면서 백신 안정성에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나이나 기저질환에 상관없이 94%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16세에서 17세 청소년에게도 접종할 수 있고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된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외부 검증자문단이 국내 도입 2호 백신인 화이자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따져봤습니다. 임상 자료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22%가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허가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자 비중이 7.4%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충분한 양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65세 이상 고령자에는 94.7%, 18세부터 64세까지는 95.1%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저질환에 따른 차이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받은 사람은 백신군 8명, 대조군 162명으로 약 95%의 예방 효과가 있었으며 연령,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94% 이상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 임상 대상에 포함된 16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가 확인돼 이들에게도 접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실제 접종할지 여부는 질병관리청이 결정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시행 계획은 접종 대상 군을 중심으로 제품 적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 주사 부위 통증이나 피로, 두통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 경증이었습니다. 또 면역 반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전신마비 등 증상인 아나필락시스는 임상 과정에서 보고되지 않았으나 병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는 25일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어서 최종 점검위원회까지 열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여전히 혼란스럽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안 맞으려고 빙빙 폭탄을 돌리다 보니까 결국 공무원들부터 군인들부터 접종한다더라.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실제 접종해 보니까 화이자보다 오히려 효과가 짱이었다. 좀 혼란스러우시죠? 예, 좀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신 다른 걸 기다렸다가 맞겠느냐? 반드시 다른 걸로 맞겠다. 그러려고 생각 중이다. 뭘 기다리냐? 아스트라제네카 그냥 꼭 맞겠다. 아스트라제네카 그냥 맞으려고 생각 중이다. 아직 결정 못했다. 예, 절반이 넘게 아스트라제네카를 불신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독일 보건당국자들이 국민들을 설득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독일 보건부 장관, 유럽연합이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 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독일 면역학계 사무총장, 어느 백신은 165, 어느 건 265, 365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건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백신 접종 후에 진행된 연구 결과를 오늘은 효과 위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예,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 효과는 76에서 81%입니다. 예방 효과로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는 중환자실이나 입원 환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1회 접종 후에는 감염이 64%로 뚝 떨어졌고 2번 접종하고 나면은 50%로 뚝 떨어집니다. 보건당국으로서는 빨리 접종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겁니다.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는 입원 위험이 94% 줄었고 파이자에서는 85% 줄었다. 결국 중증 환자들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파이자 백신은 대신 예방 효과에서 앞선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고입니다. 1차가 아니라 2차까지 맞은 다음에 예방 효과, 1주가 지난 다음에는 91.8, 2주가 지난 다음에는 95.8. 대개 백신을 맞으면 15일이나 20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 효과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2주 후에 95.8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백신이든 WHO나 우리 보건당국이 검증한 백신이면 믿고 맞아도 된다는 결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영국 정부 전면 봉쇄 조치를 계속해왔지만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다음 달부터는 완화할 예정이다. 네, 코로나19 백신 지금까지로는 상당히 안전하고 효과도 있고 무료입니다. 부작용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의사협회가 반발하자 정부 여당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사 심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의료법 개정에 총파업과 백신 접종 협력 중단으로 맞서겠다는 의사협회 반발에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단체의 여론 호도가 도를 넘었다며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의협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부정하는 치해 법권지대에 살고 있는 건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사협회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의사협회가 독점 진료권을 이용해 대국민 위협을 벌이고 있다면서 간호사 등 일정 자격자들에게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겁니다. 하루 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한 때 왜 하필 심기를 건드리냐는 발언에 대해서도 문매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심의 전 의사협회에 묻고 김 위원장의 윤허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비꼬았고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의사들의 심기 경호에 나섰다며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제1야당이 국민의 심기가 아니라 의사라는 특권층의 심기를 우선하는 행태에 아연실색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예의주시하며 당론을 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의료계가 힘든 상황에서 당장 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대놓고 반대하긴 부담인 모습입니다. 보건복지비를 중심으로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이것이 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라든지를 검토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지만 의사업계도 쉽사리 물러설 기미는 없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불과 며칠 앞두고 또다시 의정 간 극한 대치가 재현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총파업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사들도 같은 입장인지 의사협회의 집행부만 그런 건지 또 절충안은 없는 건지 다른 의사단체를 연결해 봅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의 이보라 공동대표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 댓글들을 보면 조금 오해가 있는데 지금 법으로 하더라도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결격 또는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거 말고 다른 강력범죄나 또는 성폭력 같은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의료법이 개정된다면 면허 취소 요건은 의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의사만 마치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해석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개정안은 2000년 이전의 의료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이런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되는데 뭐 의료인도 이제 이렇게 다시 똑같이 할지 아니면 계속 차이를 둘지 뭐 저는 뭐 여러 국민들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댓글들 보니까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범죄인이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다. 그런 권리가 국민에게 없는 것이냐. 만약에 교사라면, 변호사라면 뭐 이제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 분들을 봤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러면 의사들이 어느 정도 특혜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2000년도 의약분업 이전에는 이게 다른 전문직과 똑같았었는데 2000년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이게 면허 취소 요건이 좀 완화되면서 죄송합니다. 네네. 면허 취소 요건이 좀 완화되면서 의료법 위반에만 국한해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의사들이 의약분업을 반대했는데 그걸 이제 시행하면서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제 면허 취소 요건이 좀 완화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맥락을 안다면은 이제 뭐 이 부분이 좀
특혜를 받고 있었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환자에 대한 진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예민하게 또 섬세하게 다루기도 해야 되는 것이어서 거기서 과실이 생길 경우 오히려 처벌이 커지면 그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좀 걱정을 하실 만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걱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반 의사들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의료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은 의료 과실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예. 좀 일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현재 개정안은 의료 행위 도중에 발생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그것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그 업무적 특성이 좀 반영이 된 것인데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좀 의협 회장 선거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후보가 나와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좀 이 개정안을 뭐 의사 면허 강탈법이다, 뭐 의사 노예 양산법이다 부르면서 조금 과장해서 선거에 이용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5분 나오신 걸로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뭐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분은 없고 전부 다 반대하시는 분들만 지금은 계시겠군요. 선거 중이니까. 예, 그런 상황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의료 사고로 가족 중에 피해를 입었거나 한 경우가 있다면 그분들은 아니 의사가 진료 중에 과실이 있다면 그것도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게 더 국민을 위한 어떤 입법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의료 행위라는 것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뭐 수술이나 처치 이런 뭐 투약 이런 여러 가지 시술들이 생명과 질병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사망이나 사고, 뭐 부작용, 후유증 이런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요즘은 거의 다 병원에 와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망이나 뭐 어떤 심한 후유증, 장애 이런 안 좋은 결과가 꼭 의료 과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좀 불가피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부 환자 단체들이 좀 너무 이렇게 의사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이고 적대시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시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반발로 의사협회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등 총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방역이나 백신 접종은 정부 소관이고 법을 지금 만드는 거는 국회 소관이고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합의까지 다 했는데 뭔가 왜 그쪽으로 갑자기 화살을 돌려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로서는 우리를 볼모로 잡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동조하고 혹시 총파업에 참여들을 많이 하실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 대유행 정말 이 엄청난 전 세계적인 이런 위기 상황에 이제 백신이 이제 공급되기 시작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 것은 이거는 백신은 백신이고 의료법에서 의사 면허 뭐에 관한 규정 법안은 법안이지 이것을 연관시켜서 뭐 의료법 개정을 코로나 백신 접종 혹은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어떤 뭐 의사들의 입장을 연동시켜서 하는 것은 이거는 코로나 백신을 정치와 연결시키는 좀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개정되는 법안을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선량한 의사가 교통사고만 내도 뭐 의료법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일반 시민이 뭐 선량한 시민들이 살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량한 의사들의 공감을 얻어내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 면허 취소를 하는 거는 사실 상식적인 의사들은 다 동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뭐 일단 법사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전 중에 사고가 난 것과 성폭력을 저지른 것과 이거는 좀 다른 문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는 빼고 몇 가지는 분명히 넣고 뭐 이런 이제 절충안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일단 급한 거는 백신 접종 때문에 총파업이 자꾸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만은 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한테는 백신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자 이렇게 주장도 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백신 주사를 놓는 행위는 간호사분들이 하시지만 이제 어떤 분이 적합한 백신 접종 대상자인지 그리고 접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후유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책임지는 것은 의사의 몫이어서요. 아마 간호사분들도 쉽게 나서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의협 총파업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들도 많으니까 이재명 지사님도 원칙을 지키면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보라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결 도중에 핸드폰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만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시끄러운데요. 논란은 또 있습니다.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인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이 방안이 빠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국민에 대한 국회의 배임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현행법은 수술실의 CCTV 설치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죠. 자율적으로 설치된 CCTV에 대한 운영 규정 역시 없는데요. 이렇다 보니 수술실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는 반복돼 왔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의 성형외과에서 수술받던 환자가 과다출혈로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의사가 수술 도중 자리를 비웠고 간호조무사가 홀로 지혈을 했던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유령 수술이었죠. 지난 2018년에는 부산의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던 대리수술 때문이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수술실 안에서의 환자 성추행, 사진 촬영, 그리고 이렇게 생일 파티 등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진료 위축과 녹화 파일의 해킹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의료사고의 증거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내가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안 찍는다고 동의 안 했다고 하는데도 자동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고 그 기록은 언젠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여야 간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여러 지원과 유인책을 통해 설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와 정부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의료사고로 6살 된 아들을 잃었다며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값을 올리려고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 신고를 하고는 취소해버리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 거래를 신고하고는 이후 취소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매가 취소된 거래 10건 중 3건이 최고가 거래였는데 일부는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허위 신고가 의심됩니다. 서울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절반, 특히 광진 서초구와 마포구, 강남구에서는 60% 이상이 최고가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신고가 허위 신고 사례를 지적하고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세청과 경찰청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허위 신고에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허위 신고로 드러날 경우 신고인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사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마지막 화력을 쏟고 있는 정부. 제도와 정책의 빈틈을 노린 어떤 꼼수도 봐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미국에서 비행 중이던 여객기의 엔진 고장으로 파편이 땅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는 금속 피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편이 떨어진 기종은 보잉 777과 747입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미국에서 운항 중이던 기체 파편이 주택가로 떨어져 내린 보잉 777기의 엔진 고장 원인이 금속 피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교통안전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금속 피로란 금속에 반복적인 힘이 가해져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Now regarding the fan blade that was fractured at the root, a preliminary on-scene exam indicates damage consistent with metal fatigue. 같은 날 네덜란드에서 같은 회사 엔진이 장착된 보잉 747기에서도 파편이 떨어져 2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추락 사고를 일으킨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최근 20개월 만에 가까스로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두 번의 추락 사고로 346명이 목숨을 잃었고 보잉은 737 맥스 운항 중단으로 200억 달러, 우리 돈 22조 2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치렀습니다. CNN은 보잉이 올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제 여행이 줄면서 이중 통로가 있는 대형 항공기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보잉은 이중 통로 여객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반면 경쟁사인 에어버스는 단일 통로 기종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낸 보잉은 12,000여 명의 인력 감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Right now, Boeing has to cut production very substantially. And I would not be surprised at all if the cuts will be deeper. 한때 안전의 선두주자로 인정받았던 보잉이었지만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잇따라 노출되면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엔진 고장을 일으킨 보잉 777과 같은 계열의 엔진을 탑재한 국내 항공기는 모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항공기들에 대해 엔진 특별 점검을 지시하고 부품 교체 등 추가 조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최근까지 국제선 단거리와 국내선에 투입해오던 보잉 777 기종 가운데 PW4000 계열 엔진을 단 항공기 2대를 운항 일정에서 제외했습니다. PW4000 계열 엔진이 장착된 보잉 777 항공기 16대 가운데 노후도가 낮은 새 엔진이 장착됐던 2대까지 최종적으로 운항을 중단한 겁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중단 조치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물론 아시아나와 진에어까지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해당 기종 항공기 29대 운항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해당 항공기들에 대한 엔진 특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사고 당시 파손된 것으로 조사된 PW4000 계열 엔진 팬 블레이드, 즉 엔진의 팬 날개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엔진 팬 블레이드에 대한 점검 이후 천회 사용 전에 검사를 다시 받고 앞으로 천회 사용 시마다 반복 점검을 재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통상적인 엔진 팬 블레이드 정밀 점검은 이착륙 사이클이 6,500회에 도달할 때 하지만 검사 주기를 단축해
펜 블레이드 안쪽에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이제 점검 받은 이후에 1000회가 지난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블레이드를 떼서 이제 세부 점검을 해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펜 블레이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현재. 국토부는 대상 항공기 가운데 최근 점검 뒤 1000회 사용이 넘은 항공기는 24대에 해당한다며 점검 결과를 만족하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후속적으로 긴급 가망성 개선 지시, 즉 항공기 가망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함 등에 대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품 교체 등의 추가 지시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을 포함해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문건이 2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과거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도 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보 보고는 국정원의 임무라며 20만 건이 모두 불법 사찰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을 설명하겠다며 직접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정보 공개를 신청했던 신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 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의 비정상적인 신상 정보 수집은 대략 20만 건, 사찰 대상자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사찰 정보 보고 대상에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국무총리가 명시된 자료도 있다며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국무총리한테는 보고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런데 국무총리한테 보고됐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이게 권한대행 시절이 아니겠는가.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관여 의혹도 거듭 꺼냈습니다.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보고받은 사찰 문서의 내용과 목적,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정보를 보고하는 게 국정원의 임무이고 총리가 보고를 받는 게 이상한 건 아니라며 사찰을 지시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찰 문건 20만 건은 확인되지도 않았고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 수단으로 취합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은 선거를 앞둔 이슈몰이이자 색깔 씌우기라는 입장이지만 그뭐의 옛날 얘기를 자꾸만 끄집어내는 건데 나 왜 그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전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지속됐고 또 황교안 전 대표도 불법 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 문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용어가 좀 애매합니다. 20만 건은 20만 건인데 이게 비정상적인 정보 사찰이다, 불법 사찰이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20만 건이 다 불법이라고 누가 그러냐 도대체. 이제 이렇게 또 따져 묻기도 하는 거고요. 네. 어떤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내용 자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동안에 국정원이라든 국정원의 전신이었던 정보기관에서 내부 그 국내 내정에 대한 어떤 뭐 정권의 참고 자료라든가 아니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았다는 의혹은 그동안 쭉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라면 뭔가 민간인들에 대해서 국내 정보를 수집했던 것만큼은 사실로 보이고요. 거기서 아마도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도청이라든가 아니면 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형태의 조청이라든가 또 감청이라든가 혹은 뭐 금융 계좌 같은 것들을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라는 건데요. 설령 그런 방법들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국정원에서 만약에 민간인들 대상으로 지금 제기되고 의혹처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뭐 문화예술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찰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예. 불법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겠죠. 20만 건 안에 들어있는 아주 사적인 정보들, 정말 개인의 어떤 그 내밀한 얘기들도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공개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걸 조사해라, 보고해라 했던 어떤 행정명령이나 지시사항 이런 것들은 이건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과연 근데 이제 이게 20만 건 내지는 대상자가 2만 명이라 했었을 때 이게 어떤 한 부서에서 한 곳만을 관할하면서 공통된 양식을 가지고 만든 건지 아니면 글자가 들은 뭐 서울만 해도 지역들이 굉장히 여러 개로 나뉘고 뭐 대상 기관들도 언론이라든가 뭐 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나눠서 각각의 그것들을 전담하고 맞는 조직들이 따로 있던 건지 여기에 따라서 문건의 내용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방법과 같은 것도 다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일률적으로 이 말을 못하고 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국정원이면 정무수석이나 나름대로 민정수석을 통해서 비서실장한테 올라가고 이제 거기서 걸러가지고 대통령한테 간략하게 보고할 수는 있는데 갑자기 옆으로 가서 국무총리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무총리실로 건너갔다가 잠깐 온 건지 아니면 복사해서 넘겨드렸는지 아니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을 때에 잠깐 있었던 얘기인지 이게 조금 아직 구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지금 뭐 김경희 위원장이 제시를 한 것처럼 사실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상으로도 행정각부를 총괄하는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이기 때문에 내각이 수반한 역할을 맡고 있고 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뭐 선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국가 내부에 어떻게 보면은 민심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보 보고를 올려서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합법적인 어떤 정보 보고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서 국무총리실을 거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게 황교안 당시에 권한대행 시절에 나온 게 아니냐. 여기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뭐 이건 추측입니다만 국정원장과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박 전 대통령 국정원장들로부터 뇌물도 받았던 부분들까지도 유죄가 됐었고 또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도 그런 어떤 불법적인 명단을 만들고 파악하고 이것에 불이익을 주는 일도 박 전 정권 때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의 한 흐름이 이어졌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은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뭐 완전히 뭐 추론이긴 합니다만은 국정원에도 검찰 출신이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이 하시고 또 뭐 국무총리도 어떻게 보면 또 검찰 출신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보고도 가끔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일단 밝혀봐야 하는 것이고 근데 불법 사찰 문건으로서 분명히 왔는데 이게 불법적인 사찰에 의한 건지 아닌 건지는 보면 다 아실 만한 분들이니까 이걸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계속 받아봤다면 이건 또 문제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만약에 문건 일부가 뭐 국무총리실에도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문건 작성 연월 일시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런 문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뭐 각각 19대 국회의원 분이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국정원으로 사찰을 당했을 걸로 추측이 되는 인물들이 내 정보는 그런 공개를 해라라고 정보 공개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문건들에 의해서 지금 하나씩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게 언제 이루어졌는지 사실 뭐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기간은 뻔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까지 조금 더 파악이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고를 받았는데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불법적인 것인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일단 김경호 위원장은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것들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아보지 않으면 어떤 문건이 있었는지 먼저 이 국정원에서 선제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까 그래서 박 전 지금 원장 같은 경우도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단을 만들어서 국회 나름대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거기에 기반해서 더 이상 그냥 집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더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인 거죠. 이 이슈가 가장 이제 뜨겁게 된 이유는 사실은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이때 이제 수석을 맡고 있었거나 이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예 또 민주당의 김태년 대표는 이거는 박 후보가 직접 밝혀라
요구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사찰 문건의 배포처로 확인된 만큼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보고받은 사찰 문서의 내용과 목적,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그러나 박형준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선거에 딱 맞춰서 내놓냐. 이건 선거용 정치고 증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일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시작됐던 시기가 2017년 10월이었고 또 문건 공개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나온 대법원이 선고를 한 게 지난해 1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문서 공개들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선거용으로 기획을 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기에는 시점이 너무 좀 절묘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사실 박형준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의 보궐선거 문제가 불거질 때부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정책 입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이 문건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거 선거용이다, 정치적 공격용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이 박 후보가 관여가 안 돼 있다라면 그 자체로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주장을 야당에서는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시점으로 봤었을 때 분명히 그거는 뭐 불가피한 어떤 반론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인 논의와 실체 진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또 별개로 반드시 밝혀야 될 문제인 것만은 또 틀림없어 보입니다. 시작은 아마 2017년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막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때부터 짜맞췄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뭔가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겠죠. 마침. 충분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하필 이걸 들고 나오느냐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선거와 무관하게 진실 자체를 밝히는 일 자체도 또 반드시 추진해야 될 일은 맞는 거죠. 자, 국민의힘은 조금 이제 애매해지기도 하니까 또 궁색하게 좀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역전의 카드를 내놨습니다. 솔직히 김대중 노무현 때는 안 그랬냐? 그것도 다 조사하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그걸 이제 여당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일단 지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국정원장들이 불법 도청으로 처벌을 받았던 그 사유를 들어서 DJ 정부 때도 충분히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었다. 이런 얘기를 꺼낸 것 같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론하는 거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불법 도청이 이미 국정원 출범했을 때 이루어져 왔었고 그거를 김 대통령은 하지 말라고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그 사이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국가기관에 따라서 한꺼번에 다 같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부 잘못된 관행들을 계속해왔던 그 직원들이 처벌을 받은 거고 그래서 그 이후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는 불법적인 뭐 도감청이나 사찰이 없었는데 다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이제 여야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그렇게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를 갖다 이제 꺼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정원을 아예 해외 정보처로 바꿔버리자 국내 정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자 뭐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던 걸로 봐서는 뭐 의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의 서병수 의원 부산시장을 지냈죠. 아니 박지원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뭔가 수상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 뭐 국정원 개혁의 임무를 맡긴 했습니다만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의심이 간다.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사람을 이제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했을 때는 분명히 노림수가 있으리라고 봤는데 이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가장 심했을 때가 박지원 원장이 DJ 정부 핵심이었을 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 얘기는 당신들은 다 생각이 있었구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박지원이라는 인물을 국정원으로 보냈지.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국정원장들이 이 도청으로 처벌받은 부분을 아마 불법 사찰에 심했다라는 걸로 연결을 시켜서 그때 이제 뭐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게 박지원 현 국정원장이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거꾸로 지금 잘못은 오히려 그쪽에서 더 저질러 놓고 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분이니까 이런 분이 국정원장으로 갈 때부터 이 본인들이 보기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로 보이는데 그게
이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굉장히 좀 엮은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DJ 정부 때 이 불법 사찰이 가장 심했다라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때 국정원장들이 처벌을 받은 것과 DJ 정부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 정권과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각을 세웠던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정원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 자체를 대외적인 어떤 업무로서 돌리는 과정에서 돌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 국정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더군다나 선거의 어떤 노림수로 박지원 원장을 임명했다라는 것은 너무 큰 정치적인 어떤 의혹 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사찰이라는 걸로 사람을 억압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이런 행위는 일단 국가기관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진상은 어느 정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동해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 남성의 월남 사건은 군의 총체적인 경계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의 조사 결과 감시 장비에 10번이나 포착됐는데도 8번 놓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새벽 1시 5분쯤 북한 남성 A씨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가로 상륙했습니다. A씨는 해안 철책을 따라 35분간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4대의 감시장비에 5차례나 찍힌 사실이 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2번은 이상 징후를 알리는 경보장치가 작동했지만 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철책에 막힌 A씨는 1시 50분쯤 배수로를 빠져나온 뒤 사라졌고 새벽 4시 12분쯤 다시 CCTV에 등장합니다. 귀순을 알리는 듯 7번 국도를 터벅터벅 걷고 있는 모습이 2분간 3차례 더 찍혔지만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벽 4시 16분 민통선 재진검문소 CCTV로 2차례 A씨를 포착한 군이 감시 형태를 격상했습니다. A씨가 상륙한 지 이미 3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황골 탈퇴의 각오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군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관리에서 제외된 배수로가 3개가 더 있었고 A씨가 빠져나온 배수로는 이미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강화도 배수로 월북 사건 이후 철저한 대책을 강조했지만 비슷한 경계 실패가 다시 드러난 겁니다. 군은 초기 경계 실패부터 시설물 관리, A씨 신병 확보 작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잘못을 시인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군의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북한의 남성의 정확한 귀순 과정과 동기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탐지율이 떨어지는 경계 시스템의 문제와 대안으로 제시된 AI 감시의 실효성도 논란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군의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북한 민간인의 월남 관련 의문과 논란은 여전합니다. 겨울바다에서 6시간 수영 논란에 대해 군은 잠수복 안에 패딩 점퍼를 입어 체온 유지와 부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업으로 어업에 종사해 바다에 익숙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신원과 출신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이제 조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이제 그 살고 있는 곳이나 이런 것을 보면 또 잠수복과 오리발을 유기한 채 낙엽을 덮고 있다가 발견돼 귀순 의사가 의심스럽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정부가 우리 군이 귀순자를 사살한다고 교육해 이 남성이 사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남성의 상륙 직후 경보가 떴는데도 감시병이 무시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당시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센서 기준값 설정 작업을 했는데 경보 발령을 바람에 의한 오경보로 판단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탐지율이 떨어지다 보니 군 전체에서 평균 4분 30초마다 경보가 발생했고 당일에도 바람이 세게 불어 해당 부대의 경보는 분당 3차례씩 울려 경각심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센서가 자꾸 울리고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그런 센서 자체도 문제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관측병의 입장에서는 영상 계속 오류가 나니까 양측이 장비가 되는 거예요. 예. 이에 군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AI로 보강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오경보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사람이 운용하다 보니 근무 기간에 따라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은 후속 대책으로 전방 철책, 배수로 차단물 전수조사를 제시했는데 지난해 7월 강화도 월북 당시 대책과 내용이 똑같아 재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관리 대상에서 빠졌던 배수로 3곳은 부대 전임과 후임 간 업무 인수인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철저한 문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강진 이후에도 문제가 없다던 원전 역시 최근 잇따라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강진 직후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수조에서 물이 약간 넘친 정도라고 피해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진의 여파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돼온 원자로 경납 용기에 내부 압력이 떨어진 사실을 지진 8일 뒤에야 확인한 겁니다. 녹아내린 해결료가 있는 경납 용기에서는 냉각수가 빠져나가 수위도 최고 70cm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전 내 지진계가 고장나 이번 지진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故障していたことに気がつかなかったんですか? 昨年から故障していたのですが、それ自体には気がついておりましたが、ちょっと修復等の対応を取っ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뒤늦은 정보 공개에 부실한 관리 실태까지 드러나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何かしら確認ポイントがだらだらやってるような気がして、東京電力の発表を信頼できないと、もっといろいろな案件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な質問が入ってきたんです。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는 기준치를 5배 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이 지역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나온 것은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등 세계 각국의 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15の国地域がこういった差別的ないわば規制を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極めて残念でございまして、むしろ誤解に基づい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최악의 원전 사고 후 10년. 잇따르는 문제들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2월에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한 번 났다 하면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맹렬히 타오르고 잿빛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도로 양옆은 화염에 휩싸여 차 안까지 열기가 느껴집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우리. 와. 빨리 가요. 큰일 났다. 세상에, 아이고 뜨거워리. 되게 뜨거워요 지금. 21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에서 난 산불은 250헥타르, 축구장 350개가 넘는 산림을 태웠습니다. 2월 산불 피해 면적으로는 역대 가장 큽니다. 경북 예천과 충북 영동 등 10헥타르 이상 대규모 산불이 하루에 4건이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을 보면 절반 이상이 고온 건조한 봄철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산불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지는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은 모두 1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대부분 담뱃불이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때문에 난 산불입니다. 땅에서 탈환남은 현탈제를 현장에다가 투기한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우리 씨가 안에 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게 이제 발화가 된 걸로.
강원 영동 지역은 어느 때보다 대형 산불 위험이 큽니다. 이번 겨울 강수량이 6m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눈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바람, 이른바 양간지풍은 산불을 키우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작은 화재도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산림청에서는 진화 헬기 10대와 인력 570여 명을 투입을 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산불 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한진택배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대리점 측이 분류 인력의 투입을 요구한 기사들을 부당 해고한 뒤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대리점의 기사 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배송 업무를 거부한다는 입장인데요. 한진택배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연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진택배 물류터미널 앞, 택배기사 100여 명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노조에 가입한 택배기사 280여 명은 배송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전국의 한진택배 기사는 모두 8,500여 명. 노조원은 이 가운데 3.3% 정도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부 물류센터에서는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한진택배기사 110여 명 가운데 80여 명이 노조원일 정도로 노조원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비노조원 30여 명만 택배 작업에 나서면서 이렇게 배송이 되어야 할 물량이 나가지 못하고 쌓여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센터에선 하루 배송 물량 가운데 75%가 출고되지 못했습니다. 총파업 이유는 부당해고. 노조는 경북 김천의 한 대리점장이 분류인력 투입 등을 요구하던 조합원 4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뒤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일방적 계약 해지를 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문 위반이라며 해고를 철회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천 한진택배에서 4명의 한진택배 기사들이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사회적 합의를 한진택배가 파기했다는 점들을 규탄하기 위한 한진택배 전국적 총파업입니다. 반면 대리점 측은 조합원 개별 면담을 요구한 것을 노조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재계약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진택배는 해고 문제는 본사 차원이 아닌 대리점장과 택배기사 간 갈등이라며 원만하게 해결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그 하도급법상 집배점장하고 택배기사의 어떤 계약사항에 좀 직접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원만한 해결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택배뿐 아니라 CJ 대한통운 창명지회 조합원 11명 전원도 사측이 지난해 12월부터 잇따라 조합원 2명을 계약 해지했다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오는 25일부터 경남 지역과 대구, 울산을 비롯해 영남권 지역 조합원 1,100명이 모두 함께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엄연주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발 소식 전해드렸죠. 2071님,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때는 면허 취소가 마땅하지만 일상생활의 실수는 구분해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예, 그리고 6365님, 어떤 이유든 백신 접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총파업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2813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설 연휴 때보다 줄긴 했지만 3일절을 낀 사흘 연휴가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들도 4차 대유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요즘 모임 많이 못하고 못하죠. 있잖아요. 대신 친구의 생일을 맞아서 의견 주셨습니다. 1039님, 뉴스를 좋아하는 친구의 생일을 기념해 문자 남깁니다. 종우야 생일 축하해, 우리 우정 영원하자 하셨습니다. 아마 같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0305님도 종우야 오늘이 생일이네, 같이 생일 파티도 열고 싶고 또 놀고도 싶지만 코로나라 그러지 못해 아쉽다. 네, 모임 자제라는 방역 수칙을 지키려는 모습, 예, 아주 흐뭇합니다. 예, 저희도 축하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화성 착륙에 성공한 미국의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녹음한 화성의 소리가 공개됐습니다.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네, 7개월 동안 우주 공간을 날아서 도착한 화성. 과연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화성의 모습, 소리 함께 하시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